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우리 방성석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교수님은 서강대 국제경제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셨고요. 또 광운대학교에서 국제통상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삼성물산과 효성 특수물자학과장, 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또 광운대 경민고수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이순신 리더십 연구의 상임이사, 또 이글코리아 대표이사를 재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위기의 시대 이순신 답하다, 국제 입찰을 잡아라 등 자서가 있습니다. 이게 오신 우리 방성석 교수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 오늘 여기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울시에 살면서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제가 쓴 저서 위기의 시대 이순신이 답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순신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해온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해온 경영자입니다. 오로지 경영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위대한 장군이고 성운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경영자였다. 임진왜란, 이 7년 전쟁이라는 국가 패망의 위기를 위기경영으로 극복해내신 위대한 경영자였다. 라고 저는 제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위기경영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순서는 과연 위기의 시대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임진왜란의 실상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보여주신 그 드라마틱하고 다이내믹한 활약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년 전쟁 동안 거두신 45전 전승무패 그 백전백승의 비결은 제가 분석하기에 위기경영이었다. 위기관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8가지 모습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기록경영, 창조경영, 자립경영, 인맥경영, 그리고 정보경영, 소통경영, 원칙경영, 그리고 사랑경영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3시간이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이순신 정신을 좀 널리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록경영, 창조경영, 그리고 인맥경영, 그리고 소통경영. 시간이 되면 원칙경영, 사랑경영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위기의 시대인가? 위기의 시대 맞습니다. 저는 위기의 시대가 아니고 상시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부터 421년 전 이 땅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정확히 6년 7개월, 7년 전쟁 동안에 조선은 완전히 패망의 위기에 맞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18년 후에 우리 조선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일본에 또다시 강점이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에 들어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40년 만에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났죠.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공산화 위기를 맞았고 그 반세기 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IMF의 이 구제의 금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모라토리엄,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던 그리고 10년이 채 안 돼서 미국의 리먼 브로더스 파산 이후에 발생된 미국의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를 넘어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왔었죠. 6년 동안 경제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위기라 해도 나라가 망하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421년 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런데 일본의 침략을 받은 조선은 전혀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금년이 계산년이잖아요. 작년이 임진년이었습니다. 작년이 임진왜란 420주년, 우리가 6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작년에 이제 임진왜란 7주기라고 했어요. 420주년을 임진년에 했는데, 임진년 4월 13일 날 외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15만 8,800명의 일본의 외적들이 부산포에 쳐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제1질 고니시 유키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소서행장이 선봉장으로 18,700명을 이끌고 부산포 앞바다에 전령도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함락되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날 14일 날 부산진 첨사 정발이 장렬히 전사했고 부산진이 함락되는 데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바로 동래성이 무너졌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도 전사의 가도난 이런 말을 하면서 무슨 얘기냐, 이 싸움에 내가 죽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길을 비켜줄 수는 없다 하면서 역시 장렬히 정사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본 경상도 충주사가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입원 바로는 경상 좌수사 박홍은 화살한 대 쏘지 않고 혼자 성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경상 좌병사 이각은 홀로 동래성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며, 여기 보시면 여기 혹시 보이시는 거 조금만 점 하나 말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 이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 동래 순절도인데요. 당시의 상황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경상 우병사 조대군은 늙고 두려워 좀 늙었어요. 70이 넘었기 때문에 시종 전투를 회피했으며, 여러분 잘 아시는 원균 경상 우수사 원균은 스스로 군영을 불태우고 바다로 도망쳐 오직 배 한 척을 보존했을 뿐입니다. 병사와 수사는, 병사는 병마 절도사입니다. 수사는 수군 절도사, 정상품, 종이품. 한도의 주장인데 하는 짓이 이와 같았으니 어찌 희야 장졸들과 병사들이 흩어져 도망치지 않았겠나이까. 이 한탄 섞인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성 서울에 있던 임금 선조가 임진왜란의 발발 소식을 들은 것은 나흘 후였습니다. 4월 17일 날 이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당대 육군의 명장이라고 했던 이일과 실립을 상주와 충주로 내려보냅니다. 중간에 가서 서울로 올라오는 적을 막아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4월 25일 상주 전투에서 이일은 왕조실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대로 응전조차 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 말 타고 도망쳤다. 그 일이 모습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28일 날 충주 전투. 여러분 잘 아시는 실립장. 정말 당대의 명장이었죠. 천엄의 요소라고 하는 조력, 문경세계죠. 이거를 버리고 달천강에서 싸우다가 그냥 참패했어요. 그 스스로 충주 탄동대에서 몸을 던져서 남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임금의 불나처럼. 그 소식이 임금한테 전해지기 바로 다음 날이에요. 4월 29일. 임금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멘붕입니다.
멘붕. 그래서 그날 밤에 조정회의를 거쳐서 결과가 4월 30일 날 새벽에 임금이 도망치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종교와 세습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역사는 이를 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분노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비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장례원, 형도 다 불사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세 궁궐을 다 죽어버렸어요. 5월 3일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한성에 들어왔을 때 도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임금은 도망도 못 고 궁궐은 다 못하고 댕그러니 뭐가 남아있었냐? 종묘가 남아있습니다. 종묘는 뭡니까? 조선의 서방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입니다. 댕그러니 그거 하나 남아있으니 일본 놈들이 종묘를 불켜. 조선이 마음고라 들어먹지 않습니까? 불과 20일 만이었습니다. 한성이 무너집니다. 조선의 상도라고 했던 한성, 개성, 평양성이 무너지는 데는 2달이 걸리지 않았어요. 6월 14일 평양성이 함락됐습니다. 이때도 외국인들이 대동강을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5월 7일날 평양에 들어와 있던 임금 선조가 6월 10일날 또 도망쳐서 위주로 도망갔어요. 그 6월 14일날 평양성이 무너졌어요. 더 한심한 거는 7월 24일 꼭 100일째 되는 날 임금 선조의 두 왕자 임해군, 순하군이 저 함경도 해령까지 피난을 갔다가 갓도 기운 맞았고 나게 포로로 잡혔어요. 임금은 도망가고 그 두 왕자는 포로로 잡혔으니까 윤국 이 선생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기국 비기국이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천행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진짜 모습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이 나왔던 모습인데 4분짜리입니다. 근데 이 짧은 동영상 속에 이순신 장군이 7년 동안의 그 위기경의 모습들이 전부 함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선 수군은 패배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전멸할 것이며, 그러므로 이번 명량의 바다는 조선 수군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그렇게 믿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아군들도 우리 조선 수군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지난 6년간 수많은 전장의 부하들을 세워왔고 단 한 번도 진 바가 없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전장으로 부하들을 이끈 바가 없기 때문이다. 허나 이번에는 나 역시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수십 배에 달하는 적과 싸우기에는 우리가 가진 병력이 너무도 일천하고, 또한 우리 조선 수군이 싸워야 할 물돌목의 저 엄중한 명령은 외적보다 더욱 무서운 적이 되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모든 압박감을 모두 안고서라도 나는 그들과 더불어 전장으로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 승리에 대한 확신은 없다. 단 한 명의 전성자도 없이 전장을 벗어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은 내가
조선 수군의 최전선을 지키는 전이군이 되겠다는 것, 그것뿐이다. 대장성이 가장 먼저 적진으로 진격할 것이니 적을 섬멸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바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 나를 따르라. 네. 명량대첩 전날의 상황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라 자수사였습니다. 임진왜란의 소식을 들은 것은 임진왜란이 발발된 이틀 후였어요. 4월 15일 날 도망치는 원균이 그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급히 지원 요청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이순신 장군이 4월 15일 날 저녁 7시쯤 받았어요. 이순신이 쓴 장계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이 지원 요청을 받고 즉시 임금에게 보고를 올려서 지원을 나가겠다고 장계를 올립니다. 장초에 보면 그렇게 써있어요. 원균의 공문을 술시에 받았다. 여러분 술시가 무슨 시인지 아시죠? 술 먹는 시간. 저녁 7시부터 9시. 딱 술 먹는 시간 아닙니까? 술시에 받았는데 임금에게 장계에 올린 시간이 술시에 2시간 내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준비된 장수입니다. 자, 경상수역으로 나가서 싸울 테니 출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임금의 허락이 떨어진 것은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임금의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경상좌성에서 의수구역을 벗어나서 경상수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전선을 정비해서 1차 출동을 떠나는 날이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아침에 떠나는데 당시에 순천 오동포입니다. 지금 여수입니다. 여수에서 부산까지 노를 저어서 가려면 3일 걸렸어요. 5월 4일 날 새벽 축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그날 5월 4일 고성의 수비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5월 5일 통영의 당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에 5월 6일 거제의 수비포에서 주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7일 첫 번째 해전이 일어납니다. 옥포 해전입니다. 5월 7일 30척을 만나가지고 26척을 완전히 불태워 경멸시켰어요. 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하포에서 5척, 그 다음날 적진포에서 13척, 이렇게 1차 출동해서 44척을 경멸했습니다. 분멸했어요. 2차 출동은 5월 29일입니다. 사천해적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천에서 13척을 분멸시키고 그 다음에 6월 2일 당포에서 21척, 6월 5일 당포에서 26척, 그리고 6월 7일 율포에서 7척, 67척을 다 깨부셔버립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네. 좀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천해전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겁선이 처음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이 총상 어깨에 관통상을 입고 칼끝으로 총알을 흘려내는 그런 중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보면 곳곳에 그 피고름이 총상에서 흘러내려가지고 고통받는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하죠. 다음이 3차 출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산도 해전이 7월 8일날 일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전투였습니다. 그야말로 1대1로 맞짱뜨는 전투였습니다. 사실은 이 1차, 2차 출동 때는 전부 우리 전선들이 일본의 전선들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전선들이 이 판옥선 이런 전선들이 남해안 곳곳을 돌면서 포구에 정박하고 노략질하고 도륙하는 그런 상황에서 수색해서 완전히 섬멸했던 작전이었다고 하면 이때 당시에 한산도 해전에서는 외군이 73척이었어요. 우리 조선 수군이 59척이 출동했습니다. 대단한 전투였다는 게 뭐냐면 일본 군들이 1차, 2차 출동해서 속절없이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드시 이순신을 잡아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 수군의 명장들이 다 출동했어요. 마키자카 야스하루, 또 가토 요시아키, 구키 요시다카 이런 수군 명장들이 다 출동했어요. 하지만 이순신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73척 중에서 59척이 완전히 쏩니다. 그리고 14척이 반파된 채 도망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해전하면 여러분 하객진이라는 걸 기억하시죠? 견나라에 73척이 정박하고 있었는데 견나라에 어디냐면 통영과 거제 사이에 좁은 물목입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물목의 넓이가 한 180m, 수심이 약 한 2.8m. 암초가 많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셨고 여기서 싸우면 일본 군들의 이 전술은 뭐냐면 불리해지면 배를 몰고 전부 육지로 도망갑니다. 육지로 올라가서 노략질하고 백성들을 도륙했습니다. 안 되겠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좁고 물목이 좁고 암초가 많아서 잘못하면 우리 배들끼리 부딪혀서 우리가 스스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넓은 바다 한산도 앞으로 유인선을 보내가지고 넓은 바다에 와서 갑자기 돌아서서 하계 날개처럼 날개를 입어서 그 안에 들어온 외적선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놀라운 전투. 우리가 임진왜란 3대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한산도 대첩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물포에서 49척을 만나서 20척을 불태워버립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 일본의 총사령관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 수일이 깨달았어요. 아, 이순신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조선 중국만을 싸우지 말라. 해전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부터 가덕도 이서 지역으로는 일본의 군선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냥 둘 사람이 아니죠. 9월 1일 4차 출동 부산포 해전을 벌입니다. 이 부산포는 일본 군들의 본진이 본거지였어요. 470척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랑이 굴로 뛰어들어간 이순신 장군. 적의 본거지를 습격합니다. 130척을 여기까지가 임진년 전투입니다. 이제 말씀드릴까요? 네. 딴 거 보시네. 그때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합니다. 임진년 4차례 출동해서 10번의 전투를. 그런데 적선이 전부 얼마가 선멸됐냐면 320척. 근데 우리 군선은 단 한 척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놀랐어요. 박수 치실래요? 외적이 2만여 명이 사상이 됐습니다만 우리 조선수군은 1%도 안 되는 200명이 사상이잖아. 더 중요한 것은 임진년 이 4차 출동
10차례 전투에서 얻은 결과는 이때 일본군들은 조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오늘은 사실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일본 놈들은 그때 일본 놈들이라고 하면 되나? 카메라가 있네. 이 외적들의 작전은 뭐냐면 남해를 쳐들어왔다. 부산으로 해서 남해를 돌아서 서해를 우회해서 한강으로 병력과 물자를 수송하는 거예요. 근데 제해권을 이순신에게 상실다. 이순신이 남해를 틀어막고 서해를 차단해버리니까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병력 물자가 다 수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내식 육기나가군이 평양까지 갔지만 거기서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일본군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산포 해전 이후 임진년 이후에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갑니다. 강화협정에 들어갑니다. 일본이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명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명나라는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죠. 일본군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조선이 먹겠다는 의도도 있었지만 명나라, 중국 대륙을 먹겠다는 의도도 있어요. 그래서 공공연히 가도 임명, 명나라를 들어갈 때는 길을 빌려달라.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 정명향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갈 테니 조선이 앞장서라. 이런 의도였어요. 그 명나라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조선에서 어떻게든지 막아야 됐습니다. 그 조선에 나온 거예요. 명나라. 꼭 우리 조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맙긴 하지만 내심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조선, 명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선은 강화협정에 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강화협정을 무려 장장 4년을 걸립니다. 그러니까 임진전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협상전쟁이에요. 7년 전쟁 동안에 치열하게 싸운 전투는 임진년 4월부터 계산년 4월까지 1년, 그리고 정유년 97년 1월부터 무술년 11월 19일 노량해전까지 2년. 그래서 3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고 나머지 4년은 협상을 하다가 서로 다 버렸어요. 그래서 병신년 96년 9월에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일본군들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역사는 이를 두고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유재란이 일어났는데 안타깝게도 조선의 바다에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 첩자 요시라의 관계, 임금 선조의 오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당하고 한거에 실려서 한성으로 의금부 감옥에 투옥됩니다. 27일 동안 한성 의금부 감옥에 있을 때 이순신은 임금 선조가 죽이려고 했어요. 사형시키라고 했어요. 3월 12일 날 왕조실록 비만기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우구승지 김홍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로부터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여서 용서할 수 없으니 죽여야 된다. 대신들끼리 상의해서 처리하라. 죽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왕조시대, 절대 지존의 임금이 죽이라고 하는데 누가 감히 거기서 목숨을 걸고 살려달라고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순신의 이름에게 많은 후원자들이 상소를 올리고 특히 약고 정탁 같은 분들이 신고차를 올려서 이순신이 간신히 사형을 면하고 백의종군을 오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백의종군 중이었는데 뭐가 벌어지냐면 그 2월 25일 날 삼도수군 통제사가 교체되면서 원균이 제2대 3대 수군 통제사가 된 겁니다. 원군이 바라는 바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언제냐? 이순신 장군이 원군과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교체된 이후에 불과 딱 5개월 만에 7천년 해전이 벌어졌는데요. 이 7천년 해전에서 임금 선조가 그렇게 믿었던 원균이 조선수군을 완전히 괴멸시켰어요. 160척을 끌고 나갔는데요. 그 중에 150척이 완전히
완전히 피침되거나 실종됐어요. 거기다 피침됐어요. 2만 명의 군사를 끌고 나갔는데 19,000명이 죽었습니다. 물귀신이 되고 말았어요. 조선 군사가 망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삼도수군 통제사 원균도 죽었어요. 전라우수사 이혁기도 죽었습니다. 충청수사 최호도 죽었어요. 조선수군의 수뇌부가 다 죽어버렸어요. 조선수군은 망한 거 아닙니까? 괴멸된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을 일주일 후에 임금 선조가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믿었던 원균이 조선수군을 다 말아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조가 이순신을 다시 불러냅니다. 백의 종군 중에 4월 13일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충청도 아산에서. 제 고향입니다. 돌아가셨어요. 상복입을 그들 이순신 장군이 재임명장을 보내는 이순신 장군에게 선조가 재임명장을 7월 23일 날 바로 그 다음날 발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복 입은 그대를 다시 불러내어 충청, 경상, 전라, 삼도수군 통제사에 다시 임명하노니 그대가 조선수군을 맡아서 우리나라를 구해라. 상하 언제? 상하 언제?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임명장이 아니라 사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은 날이 8월 3일 열흘 후에 경상도 진주 수목 손경래의 집에서 다시 재임명장을 받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아무것도 없죠. 군인도 없잖아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1000명, 패잔병 도망가고 다 어디 갔나 없는데 배도 다 160에 12척. 아까 거기 동영상에 기주 붙은 사람이 경상우수사 배설인데요. 칠천량 해전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쳤어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배 12척을 간신히 찾아가지고 명랑대첩을. 그런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또 더 한심스러운 거는 임금 선조가 이 재임명 그걸 기복수직교서라 기복수직교서 상복 입은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임명장 주는 건데 그게 8월 3일 날 가는데 8월 12일 날 고성에 머무르면서 임금이 다시 선정관 박천봉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이순신 그대는 군사들도 다 죽었고 배도 다 잃었는데 뭐 가지고 싸우겠나. 그러니 무트로 올라와서 육지로 올라와서 도원수 권유를 도와서 육지에서 싸우는 게 좋겠다. 뭐 좋겠다가 아니라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임금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금신전선 상유 10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기를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미신불사즉 불감무하이라. 신이 살아있는 날 적이 칸 우리를 없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를 올리고 나가서 싸운 전투가 바로 9월 16일 명량해전입니다. 삼도수군 통제사직을 받고 불과 40일 불과 13척 남은 패잔병, 도망병 1000명을 모아가지고 133척을 만나서 그 유명한 해남 진도 사이에 있는 울돌목 명량해전에서 133척 경륜식 31척을 완전히 침몰시키고 100여 척이 다 도망갔어요. 다 손댄 채. 이렇게 해서 조선수군은 다시 일어섭니다. 자, 11월 19일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사실 이 전투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 전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을 침략했던 이 민족의 원흉, 조선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8월 18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 땅 한 평도 차지할 수 없고 조선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사도라도 차지할 역순으로 강화를 하고 빨리 철수하라.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도망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겁니다. 11월 중순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순신 장군 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명나라에 지원 나와있던 제도 유정, 도독, 진령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협박합니다. 길을 비켜줘라. 일본 놈들이 이 명나라 유정, 진령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막 뇌물을 갖다 줘요. 금백, 금과 비단, 주창, 술과 고기, 장거 이런 것들을 갖다 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강토를 짓밟고 수많은 조선 백성들을 도륙한 일본 놈들은 단 한 번도 편법 불가반이라 단 한 척도 돌려보낼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침략군은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그래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정의의 역사. 그리고 다시는 이 조선반도, 우리 조선을 침략할 수 없도록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의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그 전날 밤에 11월 18일 날 이순신 장군은 배에 올라가서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립니다. 차수약제 사증무감이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 원서를 묻지도 못하면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9일 날 노량해전에서 500척 중에 200척을 성면하고 안타깝게도 이순신 장군은 장사하시죠. 이순신 장군은 죽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 이르면 정말 이순신 장군은 정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방그 신구로 나사. 지금 싸움이 전방에 한참 급하니 조심해서 내가 죽었다는 말 하지 말라. 죽는 순간까지도 승리만을 생각했던 이순신 장. 오직 나라를 구할 생각만 생각하신 이순신 장. 자, 이렇게 임진왜란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7년 전쟁 동안 이순신 장군은 외외 전선 700여 척을 섬멸했고 6만여 명을 사상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신 이 위대한 전투, 이 백전백승의 비결, 총 17차례 전투에서 45번을 쐈습니다. 45전 전승 무패. 이런 놀라운 백전백승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이순신의 위기경영이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순신의 위기경영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어느 곡지를 듣더라도 이순신 장군의 그 실천하시는 위기경영의 모습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록경영, 창조경영, 자립경영, 인맥경영, 정보경영, 소통경영, 원칙경영, 사랑경영 이거 다 한 시간씩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린다는 건 무리죠. 그래서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순신 그럼 무슨 생각납니까? 나중에 생각하시죠. 질문 전환.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만 모르는 이순신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순신 장군의 위기경영 중에서도 그 백미는 기록경영입니다. 우리는 난중일기가 있음으로 해서 조선 중기의 역사 그리고 그 시대 상황 그 임진왜란의 실상을 샅샅이 낱낱이 투명하게 꿰뚫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태어일광 주의 역사 염화월색 주의 신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햇빛에 달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좁혀하는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병주 선생 대하소설 작가가 산하라는 소설에서 쓰신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햇빛에 바라는 역사가 되고 역사는 절대 신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는 팩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야 사실이라야만 진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실은 뭡니까? 기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이 난중일기를 썼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일기 우리 여러분들 일기 다 써야 된다는 얘기 누구나 하죠. 임진전쟁 6년 7개월이요. 대충 제가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2370개예요.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1657 동안 읽고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날 밤, 그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얘기를 썼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SNS, 이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 여러분 뭐 일기 요즘 뭐 블로그, 유튜브, 뭐 트위터, 뭐 페이스북 다 일기 쓰시잖아요. 그때 먹으로, 먹을 갈아서 붓으로 한지에 쓰던 일기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일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 개인의 기록이지만 조선의 역사가 됐어요.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조선 수군의 출동 상황, 전투 상황, 부하들의 보고 내용, 장졸들을 처형한 사유, 그리고 장계의 초안, 심지어는 자신의 가슴을 토해내는 신문까지도 적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분류해보면요. 이순 장군은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역시 훈련하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활 쏘는 내용이 약 280. 그 다음 두 번째가 아프다.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난중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180. 토사광난.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배에 타고 계속 싸다니니까. 그리고 전염병. 그래서 연병에 걸려가지고 12일 동안 중병을 죽다 살았다. 아까 말씀드린 사천해선에서 맞은 그 총상 때문에 전쟁 내내 피고름이 흘러가지고 갑옷 속 고생하시는 모습이 180여 명. 그 다음에 140회 술 드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술 시라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는데 술 드시는. 근데 이순 장군 술을 많이 드신 건 아니에요.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술을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123에 등장하는 것은 부하들을 처형한 사유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사형이 28. 그리고 네 번째가, 다섯 번째인가요? 어머니를 그리는 내 천지라고 표현해요. 어머니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효도하는 모습이 아주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 난중일기에는 한 105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임금 선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의정 유성룡, 도채찰사 이원희, 도원소 권율, 심지어 동료 이 장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름 없는 절종, 노비, 대장장이까지 다 적습니다. 그때 그런 노비들은 이름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개똥이, 업둥이, 막둥이 이런 이름들을 한자로 풀어서 씁니다. 낱개자에 같을 동자, 개동이, 업둥이, 일업자, 같을 동자, 업술 막자, 막둥이. 그 이름 없는 미천한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그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역할을 인정해주면서 임금에게 상신했던 이순신. 그런 놀라운 기록경의 모습들이 있는데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는지. 이 양반이 삼도 수군 통제사인데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낱낱이 기록을 하는 거 보면 좁쌀영감이에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분량을 이렇게 수급하고 분배를 하는데 130.1만 두섬 1만 130.9만 청어 물고기를 잡아서 분량을 바꾸는데 787두름 202두름 그죠? 기름 5대 꿀 3대. 와. 그러니 여러분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부하 장졸들이 통제사가 해군 참모총장이 저렇게 일일이 철저히 기록하고 그 분배를 하면 그 휘하 장수들이나 그 분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어떤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런 장군이 저런 계산법으로 대충 대략 대개 이런 거 없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해서 작전을 피니까 매전 필생 싸우는 전투가 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기록장입니다. 놀라운 기록. 우리는 이 난중일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임진왜란 7년 역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충사에 가면 아산 현충사에 가면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국보 제76호.
근대 경영은 어땠나? 글로벌 기업 중에서도 이렇게 일기를 잘 써서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향수 회사입니다. 프랑스의 겔랑이라는 향수 회사, 화장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828년도인가 한 200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지금 5대째 향수 일기를 쓰고 있어요. 겔랑 노트라고. 근데 그 일기 속에는, 노트 속에는 향수에 대한 모든 레시피가 다 들어있어요. 200년 동안 내려오면서 5대째. 초대 프랑스와 파스칼 겔랑부터 지금 현재 5대째 사장, 조향사인 장폴 겔랑까지 계속 일기를 쓰는 그 기업 속에 화장품을, 그 향수를 만드는 제조 비법, 제조 아이디어, 그리고 실현하지 못한 향수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5대째 사장이 장폴 겔랑이 조향사인데요. 이 향수 원료가 한 3,000가지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걸 냄새만 맡고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뭔지. 기록도. 그 얼마 전에 150년 전에 자기들이 만들었던 왕국에게 바쳤던 임페리얼이라는 향수. 여러분 어린 왕자의 저자 생텍쥐베리 아시죠? 그분에게 보냈던 야간 피해. 이런 향수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기록이 있을 때. 지금 5대째 향수 하나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글로벌 기업. 바로 그게 가보지만 그 가문의 훌륭한 자산이 된 거죠. 기록이.